예, 주요 이벤트나 혹은 변수들 체크해 보면서 시장의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건 진짜 그냥 100%제 순전히 느낌입니다. 2100선은 참 뚫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2020선 언저리쯤 가면 또 시장이 좀 올라가려는 수급적인 움직임들도 있고 근데 확실히 탄력은 떨어진 것 같고 전문가들은 연말까지는 수급이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고 애매한 느낌을 제가 갖고 있어서 시장 전망을 위쪽으로 보시는지 아래쪽으로 보시는지 단도직입적으로 좀 전망 한번 해주세요. 저는 위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많이들 아래쪽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그걸 한번 따져보면서 어느 게 더 확률이 높을지 그걸 한번 보자라고 해서 예.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부터 우리가 상승을 해왔는데 10월까지 상승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캔들 카운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캔들 숫자를 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한번 해보니까 1월에 상승하고 거의 지금 똑같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1월에 처음에 20일 동안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카운팅한 게 4일 동안 조정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상승을 해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34일을 상승을 한 다음에 제가 저렇게 파랗게 표시한 그 구간에서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똑같이 저렇게 카운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20일 상승, 4일 또 하락,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저런 파란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난 주말에 또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딱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저 때하고 지금은 같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것이 더 많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 때 1월에도 연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이제 기대심이 많았습니다. 경기나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좀 돌아선다 하는 그런 좀 턴어라운드 같은 기분이었죠. 그리고 무역 분쟁도 저 때는 또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왔었어요. 예. 그래서 뭐 선거로부터 뭐 얼마 전이기 때문에 저 때쯤이면 해결이 될 것이다. 뭐 조만간 해결이 될 것이다. 막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네. 질질질질 끌고 와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은 과연 그 재료들이 같으냐? 같은 재료지만 지금 그게 상태가 같으냐? 이걸 따져보자는 것인데 1월에는 경기나 반도체나 이게 다 기대감뿐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가시화가 조금씩 되고 있단 말입니다. 네. 물론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는 흐름이지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연말 정도 되면 턴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가 먼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기도 또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1월에는 어닝 쇼크를 이제 저 때도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던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어닝 쇼크가 처음 맞으면서 시작이 되던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어닝 쇼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닝 쇼크란 말을 쓰는 사람들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세 번까지 왔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더더욱이나 제가 이번에 연간 실적을 놓고 봤을 때 한 120조에서 130조 정도를 봤을 때 그 밴드가 2012년인가 그 정도의 밴드에서 놓고 봤을 때 상단 정도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좀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렇게 기업 실적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턴을 한다면은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보다 상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물론 기업 실적이 반도체밖에 안 나왔지만 향후에 나오는 실적들이 다 같이 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상하단이 점차 박스권이 상향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이 지난 1분기 나타났었던 그 상승 이후에 급한 하락이 나왔던 거하고 지금 상태하고 틀린 것이고 또 하나는 내년 전망들이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 11월이면 나올 겁니다. 빠른 증권사에서는 조금 만들고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연말과 내년 장세를 생각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사할 때가 됐고 전략을 또 구사할 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전망들을 좀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오늘도 한번 그런 전망들도 한번 해보면서 왜 상방 쪽의 가능성이 높은 건지 그걸 한번 좀 따져보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죠. 실적을 적용했을 때는 그러면 정말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데 저도 듣다 보니까 설득을 당하는 것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기분 좋게 문을 열어줬고
그리고 정작 실적이 좀 안 나올 거다,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군들도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제 상승 재료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실적을 적용했을 때도 그러면 충분히 탄력을 더 키워갈 수 있다 쪽에 베팅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도 좀 괜찮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실적이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자꾸 뭐 아래 공포라고 해서 리세션 얘기를 자꾸 하는데 거기만 도달하지 않으면은 큰 폭락은 나올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 폭락의 근거들은 기업 실적도 문제지만 그 리세션 자체가 언젠가 올 것이다라는 막연한 공포 심리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아닌 증거를 좀 찾아보자, 근거를 찾아보자, 이 말씀 드리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기업 실적들 보면은 IT 쪽, 우리 쪽이 좋았고 미국 쪽에서는 항상 이 금융주가 좀 먼저 나오는데,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그 JP 모건의 실적을 놓고 보면은 의외로 괜찮게 나오면서 그 주가가 또 신고가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 JP 모건 그 실적을 따져봤을 때 리세션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러니까 채권 쪽에서 이익이 나고 웰스 매니지먼트 쪽에서 또 이익이 나고 하는, 원래 리세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금융주 쪽이 먼저 무너져야 되는데 네. 지금 금융주가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리세션 얘기를 하기는 말이 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렇게 기업이나 가게가 부실채권이 발생이 되면서 금융주 쪽으로 악영향을 미치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 리세션이라면 먼저 그쪽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 반도체보다도 금융주 쪽에 오히려 실물 경기가 미치는 그런 근거가 영향이 이제 수치로, 그런 실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래 맞추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신 보면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4분기까지는 좋은데 내년은 또 모른다, 항상 이렇게 끝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망치 같은 걸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그 전망치에서 좀 우려 섞인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금융주가 막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게 뭔가가 좀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고, 네. 쓸데없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실 만약 쓸데없는 걱정만 했으면 1월의 장세도 놓쳤고 8월의 장세도 놓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끝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 장세가 확 턴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비관론을 유지한다면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업 실적 시즌을 놓고 봤을 때도 지금 23일 쪽에 LG 디스플레이나 우리 쪽을 보면은 24일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다음 주 가면은 LG 전자하고 삼성전자 확정치가 나오고 하면은 IT 쪽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지금 중심적으로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보면은 좀 근거가 좀 확실하게 되기는 그렇지만 그 실적이 IT 쪽이 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추세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 실적 발표 일정도 그다지 나쁘다고 볼 수가 없겠고요. 특히나 근데 더 중요한 건 미국 쪽입니다. 미국 쪽이 오늘은 뭐 별거 없고 내일 같은 경우가 이제 다우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저 종목들이, 제가 저 꼽은 종목들이 딴 종목들이 아니라 2분기에 신고가를 내던 종목들만 지금 추려낸 겁니다. 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2위짜리가 나오고 그 다음 날 아마존 3위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애플, 페이스북, 이게 시가총액 1위하고 4위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종목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 일정을 이제 맞닥뜨리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미국 기업은 금융주가 좀 좋게 끊어줬는데 실질적으로 기업 실적 발표는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전망이 괜찮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쪽 그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매주 수요일 정도씩은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일정이 아닐까. 그리고 미국 기업 실적과 더불어서 우리 기업의 실적들도 좀 이번 주 다음 주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의 뷰에서 실적 적용을 시켜봤는데 저는 이제 상승 쪽으로 전망을 하시니까 저는 계속 반대 입장에서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또 하나는, 그러니까 워낙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연준 측에서도 대차 대조표를 확대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 R이나 D 때문에 공포를 막 느끼다 보니 이것도 유동성 함정이야, 어차피 안 돌 거야 라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연준의 흐름이나 유동성 공급,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유동성 공급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QE가
그냥 QT를 종료를 했을 뿐이지 네. 새로운 돈을 퍼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채권 시장 쪽에서의 좀 모자라는 돈을 채우고 있는 그러니까 현상 유지 차원의 정책이지 지금 안 좋아서 뭘 메워 넣는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예. 뭐 금리가 역전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정책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인과관계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금리 역전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를 따져봤을 때는 그런 경기하고 관련된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전 수급 쪽의 요인이 더 크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금리 역전 현상을 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10년물하고 1년물 국채 수익률 비교했는데 보통 2년물을 국채 수익률하고 비교하는데 1년물하고도 큰 차이가 없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1년물로 제가 나타난 이유는 지금 연준에서 단기물 채권, 1년물 이하짜리 쪽으로 지금 돈을 넣고 있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1년물 국채 수익률하고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한 것이 그 금리 역전 현상이 이렇게 종종 나타났었던, 올해 나타났었던 그 모습이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8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맨 오른쪽으로 가면은 단기물 채권은 빠르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년물 채권은 거기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뭘 뜻하냐면은 1년물 이하짜리 그 채권 쪽으로 연준에서 계속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수급이 완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정책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수급 때문에 꼬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악영향이 경기의 악영향이 채권 쪽에 반영이 되고 있느냐는 우리가 그건 훗날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걸어져 있는 것이 그때마다 채권 입찰이 단기물이 좀 많아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장단기 역전 현상이 될 만한 그런 수급 요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요인들을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향후에는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저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4분기 채권 발행 물량이 올해 중에 가장 많은 3,810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은 월간 단위로 해서 가장 많은 달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연준에서 이때 가장 많은 돈을 투입을 시킬 거예요. 올해 중에서. 예. 물론 8월부터 시작했지만 그것이 계속 시작이 될 것이고 언제 채권이 발행이 많았는가를 따져보면 2017년 말하고 2018년 초거든요. 그런 듀레이션을 한 1년에서 평균 잡아서 한 6개월로 줄이면은 8월부터 우리가 지금 거의 QT를 마무리하고서 QE 쪽으로 돌아섰는데 한 6개월 정도의 듀레이션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권이 만기가 되는 게 FRB가 막아야 될 것을 6개월 정도로 잡으면은 내년 2월 정도가 계산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게 최소한 내년 1월까지는 공급을 하겠다, 유동성 공급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내년 2월까지 저렇게 유동성이 공급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놓고 보면 유동성 공급보다는 달러 쪽에서 변화 요인이 나타나지 않는가 좀 그걸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단순히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달러가 약세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놓고 보자라는 것이 달러 인덱스는 그렇다면 언제 반전이 될 것인가. 그래서 한번 표를 구해봤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를 봤는데 지금 일봉으로 보면 와장창 무너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된 것처럼 보이지만 저렇게 주봉으로 보면 위아래 상승 추세 대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그렇죠. 있고 예. 지금 하단 쪽에 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약세 전환을 하려고 한다면 저 하단을 부셔뜨리고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저 추세대를 하향 이탈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것을 근거로 얘기할 만한 그런 타이밍을 논할 거리는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월 정도께까지 올해 연말부터 2월까지가 달러 공급이 가장 많아지는 그런 시기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가 저 달러 인덱스가 하향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달러 유동성이 그때부터, 그러니까 달러 캐리 트레이딩이 그때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고, 네. 그것이 연말 정도부터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실적 시즌 때 어떤 하방을 경직성을 구축하고 좀 돌아서면서 연말 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 돌아설 확률이 높아진다. 달러 인덱스를 놓고 보면은 그러한 흐름하고 채권 시장에서의 유동성 공급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면은 예. 시장이 무너진다라기보다는 반전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상승 쪽에 무게를 좀 싣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적 측면이나 연준의 반응 그리고 달러의 변수들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예견을 해봤는데요.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해주셨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또 흐름들이나 전망들은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계속 또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